에이헤브가 또다시 외쳤다. 이번에는 영국 국기를 담배가 피코드호의 선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이, 백경을 본 적 있는가? 그는 나팔을 입에 대고 자신이 탄 배에 키를 높이 든 채 서 있었다. 그의 상하로 된 의족은 낯선 배의 선장이 볼 수 있도록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반면 상대 선장은 무심한 태도로 자신의 배 뱃머리에 느긋이 기대어 있었다. 그는 검게 그을린 살갗을 가진 건장하고 쾌활한 인상의 사내였으며 60살쯤 되어 보였다. 그는 넉넉한 크기의 푸른 항해복 천으로 된 재킷을 걸치고 있었는데 옷자락이 주름지며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재킷의 빈 한쪽 소매는 마치 기병대의 장식 소매처럼 바람에 벌럭이고 있었다. 백경을 본 적 있는가? 이걸 보게. 낯선 선장은 겹겹이 접힌 옷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흰 형고래 뼈로 만든 팔을 들어 올렸다. 그 끝에는 나무로 만든 망치 모양의 손이 달려 있었다. 배를 내려라. 에이헤브가 성급히 외쳤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노들을 마구 집어던지며 말했다. 내려갈 준비를 해라. 채 한 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바다로 빠졌고 선원들과 함께 곧 낯선 배의 옆에 도착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의 난관이 나타났다. 에이헤브는 바다에서 다리를 잃은 이후 한 번도 자신이 탄 배가 아닌 다른 배에 오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피코드호에서는 항상 사용할 수 있었던 편리한 기계 장치는 다른 배에서는 즉시 설치할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고래잡리처럼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바다 한가운데서 배 옆을 기어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높은 파도가 배를 들었다 놨다 하며 작은 배를 선체 위로 치솟게 했다가 순식간에 다시 반쯤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한쪽 다리가 없는 에이헤브에게는 이 과정이 더욱더 힘들었다. 낯선 배에는 그가 평소 사용하던 장치도 없었기에 그는 마치 육지에서 어색하게 몸을 놀리는 촌뜨기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는 불확실하게 변하는 배의 높이를 가망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에이헤브는 자신의 불운한 사고로 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분노하고 격분하는 성격이었다.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낯선 배의 두 장교가 배단간에 기대어 서서 거기못으로 박아 만든 수직 사다리를 보이며 장식된 밧줄을 내리는 광경은 더욱 그를 자극했다. 처음에는 그들 역시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 그들의 선상 난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할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이 단처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낯선 선장이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다. 알겠네, 알겠어. 그만 당겨라. 얘들아, 뛰어내려서 고래 해체 장비를 내려라. 마침 운 좋게도 그들은 이틀 전쯤 고래 한 마리를 배 옆에 붙들어 두었던 터라. 그 거대한 도르래 장치는 여전히 위에 걸려 있었고 무거운 곡선형 블러버 훅 고래 기름을 벗기는 갈고리도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로 매달려 있었다. 재빨리 이이에브에게 내려줬고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홀로 남은 허벅지를 그 갈고리의 굽은 부분에 끼웠다. 마치 닻에 갈라진 부분이나 사과나무의 갈라진 가지 위에 걸터앉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신호를 보내며 한 손으로 도르래를 단단히 잡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밧줄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몸을 들어 올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의 높은 난간을 넘어 배의 내부 옮겨져 부드럽게 닭 기둥 위에 내려줬다. 그러자 낯선 선장이 반갑게 상하로 된 팔을 내밀며 다가왔고 이해부도 자신의 상하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두 개의 상하가 교차되도록 하며 외쳤다. 좋아 좋아. 우리 뼈를 맞잡아 보세. 팔 하나, 다리 하나, 줄어들지 않는 팔, 그리고 도망갈 수 없는 다리. 자네, 백경을 어디서 봤는가? 얼마나 됐지? 백경이라면 영국리는 자신의 상하팔을 동쪽으로 뻗으며 마치 그것이 방원경인 양 비통한 표정으로 시선을 따라갔다.
지난 시즌 적도 부근에서 보았지. 그리고 녀석이 그 팔을 가져갔단 말인가. 에이헤브는 이제 닭 기둥에서 내려와 상대의 어깨에 몸을 기대며 물었다. 그래, 적어도 그 놈이 원인이었지. 그리고 자네 다리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해보게. 에이헤브가 말했다. 어찌 된 일인가. 내 생애 처음으로 적도 해역에서 항해를 하던 때였어. 영국린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는 흰고래에 대해 전혀 몰랐지. 어느 날 우리는 네댓 마리의 고래 무리를 발견하고 배를 내려 한 마리를 붙잡았는데 놈은 마치 서커스 말처럼 뱅글뱅글 돌며 우리 배를 휘둘렀어. 우리 배의 선원들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두 배 바깥쪽 현측에 걸터 앉아야 했어. 그런데 갑자기 바다 밑에서 엄청난 고래 한 마리가 튀어나왔고 육빛 머리와 혹을 가진 녀석이었는데 온통 주름투성이에 까마귀 발처럼 갈라진 흔적이 있었어. 그놈이다. 그놈이야. 에이헤브이 숨죽이고 듣다가 갑자기 외쳤다. 그리고 놈의 우현 지느러미 근처에는 작살들이 박혀 있었어. 그래, 그래. 내 작살이야. 내 작살이야. 에이헤브이 환희에 차 외쳤다. 계속 말해보게. 기회를 좀 줘야지. 영궁인이 유쾌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 흰머리와 혹을 가진 늙은 고래는 거품을 일으키며 무리 속으로 돌진하더니 내 작살줄을 물어뜯기 시작했지. 알겠어. 줄을 끊으려 했군. 붙잡힌 고기를 풀어주려는 수법이지. 나도 놈의 수법을 알고 있지.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다만 한쪽 팔이 없는 선장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놈이 줄을 물다가 그만 이빨에 걸려버렸어.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 줄을 당겨보니 우리가 붙잡았던 고래가 아니라 그 흰혹을 가진 놈이 버티고 있었던 거야. 다른 고래는 이미 도망쳤고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 놈은 내가 평생 본 것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고래였다. 그래서 놈이 아무리 격렬하게 날뛰어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지. 게다가 어쩌다 걸린 줄이야 빠질 수도 있고 이빨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테니 난 놈을 확실하게 붙잡아 두기로 했다. 나는 곧장 내 1등 항해사의 배로 뛰어들었어. 이 사람 마운트탑 씨의 배 말이다. 참, 선장님이 사람이 마운트탑이다. 마운트탑 선장님. 아무튼 나는 마운트탑의 배로 뛰어들어 그 배가 내 배와 나란히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작사를 움켜쥐고 그 늙은 고래놈을 향해 던졌다. 그런데 맙소사, 그 다음 순간 나는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어. 두 눈이 다 멀어버린 듯 했지. 검은 거품이 나를 덮쳐 시야를 가리고 온몸을 마비시켰다. 놈의 꼬리는 대리석 첨탑처럼 공중으로 치솟았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작사를 던지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놈의 꼬리가 이마에 탑처럼 내리꽂히며 배를 두 동강 내버렸어.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놈은 마치 나무 조각들을 부수듯 잔해를 헤집고 지나갔어. 우리는 모두 바다에 던져졌다. 놈의 미친 듯한 몸부림을 피하기 위해 나는 놈의 등에 박힌 작살대를 붙잡았어. 딱 달라붙어 매달린 순간 갑자기 몰아친 파도가 나를 떼어 놓았고 동시에 고래는 몸을 한번 힘차게 던지더니 번개처럼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끌려가던 두 번째 작살에 날카로운 끝이 내 어깨 바로 아래를 잡아챘어. 그는 자신의 어깨 아래를 손으로 탁 쳤다. 그래, 바로 여기를 잡았지. 나는 지옥불로 끌려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갑자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작살 끝은 내 살을 따라 길게 찢어지며 쭉 미끄러졌고 손목 근처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물 위로 떠올랐어. 그 다음 이야기는 저 사람이 해줄 거다. 이분이 우리 배의 의사인 벙거 박사다. 벙거, 자네 차례야. 어서 이야기해보게. 그렇게 소개받은 의사는 내내 곁에서 서 있었지만 배 위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그의 얼굴은 둥글고 차분했으며
발엔 남색 모직 상의와 기온 바지를 입고 있었다. 한 손에는 밧줄을 꼬는 도구인 말링 스파이크를, 다른 손에는 작은 약상자를 들고 있었고, 때때로 두 절름발이 선장들의 상하 의족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선장이 그를 소개하자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상처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내 조언에 따라 여기 캡틴 부먼은 우리 배, 즉 올드 세미를, 내 배 이름은 세뮤얼 앤더비호 세뮤얼 앤더비야. 한쪽 팔이 없는 선장이 에이헤브를 향해 말했다. 계속해 친구. 어쨌든 배를 북쪽으로 돌려 적도에 타는 듯한 더위를 피하려 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밤새도록 간호하고 엄격한 식단을 지키도록 했죠. 아주 엄격했지. 선장이 끼어들며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다. 매일 밤 나랑 뜨거운 럼 토디를 마셔서 붕대를 감을 때는 제대로 보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새벽 3시쯤이면 나를 반쯤 취한 채로 침대로 보내곤 했지. 그는 정말 밤새 나를 간호했어. 그리고 내 식단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했지. 벙거, 이 자식아, 웃어. 왜 안 웃는 거야? 너도 내가 얼마나 짓궂은 놈인지 알잖아. 선장님, 아마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에이헤브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벙거가 말했다. 우리 선장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늘 이런 재밌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런데 불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전직 성직자 잭 벙거는 철저한 금주주의자입니다. 저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죠. 물도 안 마셔. 선장이 외쳤다. 놈은 물을 마시면 발작을 일으킨다니까. 민물만 보면 광견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난리가 나지. 자, 계속해. 팔 이야기나 마저 해보라고. 이후 내용이 이어짐. 그 흰고래는 어떻게 되었소? 그제야 AFE 두 영국인의 익살스러운 대화를 참을성 있게 듣다가 성급하게 물었다. 아, 한쪽 팔이 없는 선장이 외쳤다. 맞다. 그놈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후 우리는 한동안 놈을 다시 보지 못했소. 사실 내가 그렇게 당한 고래가 대체 어떤 놈인지도 몰랐지. 그러다 나중에 다시 적도 해역을 지나며 모비딕이라는 이름을 듣고서야 알았소. 그놈이 바로 그놈이었다는 걸. 그 후로 다시 놈의 흔적을 본 적이 있소. 2번. 하지만 작사를 박지 못했나. 애초에 시도할 생각이 없었네. 팔다리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 다른 팔 없이 어떻게 살겠나? 그리고 내 생각에 모비 딕은 무는 게 아니라 삼키는 놈이야. 그렇다면 벙거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에게 왼팔을 미끼로 주고 오른팔을 되찾게. 여러분은 아시는가? 매우 엄숙하고 논리적으로 두 선장을 차례로 향해 고개를 숙이며 고래의 소화기관은 신의 섭리에 의해 너무나도 신비롭게 만들어져 있어서 인간의 팔 하나조차 완전히 소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고래도 그걸 알고 있네. 그러니 자네들이 백고래의 아기를 의심하는 것은 실은 그의 어설픔 때문일 수도 있지. 그는 결코 팔다리를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협하려는 것뿐이라네. 하지만 가끔 그는 옛날에 내 환자였던 실론의 저글러처럼 행동하지. 그자는 칼을 삼키는 흉내를 내다가 한 번은 정말로 하나를 삼켜버렸네. 그리고 그 칼은 1년이 넘도록 그의 몸속에 머물렀지. 마침내 내가 구토제를 먹였더니 그는 그것을 조각조각 토해냈네. 그러니 고래가 그 칼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 자, 부머 선장. 만약 자네가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팔 하나를 희생하여 다른 팔을 제대로 장례 지낼 기회를 얻고 싶다면 그 팔은 자네 것이네. 다만 고래에게 다시 한번 덤벼들 기회를 줘야 하겠지만 말이야. 사양하겠네. 벙거, 영국인 선장이 말했다. 이미 가져간 팔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다른 팔까지 내줄 생각은 없네. 난 다시는 백고래를 쫓지 않을 걸세.
한번 작사를 던졌고 그걸로 충분하네. 물론 그를 죽인다면 큰 영광이 따를 것이고 그의 몸에는 귀한 정액유가 한 배 가득 실려 있겠지. 하지만 들어보게 그놈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일세.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선장, 상하 의족을 흘끗 바라보며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사냥당할 걸세.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해도 저주받은 존재는 오히려 더욱 사람을 끌어당기지. 그는 마치 자석과도 같아.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게 언제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나? 이런 맙소사. 저주받을 놈 같으니. 번거가 외치며 에이헤브 주위를 강아지처럼 킁킁거리며 돌았다. 이 사람의 피온도계를 가져오게. 끓어오르고 있어. 그의 맥박이 이 갑판을 두드리고 있다네. 선장님, 주머니에서 안셋을 꺼내며 아합의 발로 다가갔다. 그만둬. 에이헤브이 소리치며 번거를 난간에 밀었다. 배를 준비하라.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나. 세상에. 질문을 받은 영국인 선장이 외쳤다. 무슨 일인가? 동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네. 자네 선장은 미친 게 아닌가. 그는 페달라에게 속삭였다. 그러나 페달라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난간을 넘은 오잡리 자리에 올랐고 이헤브은 도산용 노르해를 휘두르며 선원들에게 즉시 배를 내리라고 명령했다. 순식간에 그는 배의 선미에 서 있었고 마닐라 출신의 뱃사람들이 노를 저으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인 선장이 간절히 그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낯선 배를 등진 채 자신의 배를 향해 마치 부싯돌처럼 단단한 얼굴로 선 에이헤브는 피코드호에 도달할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다. 모든 바다를 떠도는 배의 목수들처럼 특히 고래잡니 배의 목수들은 일정 부분 실용적이고 다방면에서 경험이 있었으며 그의 직업은 나무를 보조 자재로 사용하는 수많은 수공예들의 고대의 뿌리와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패커드의 목수는 그 일반적인 특성 외에도 긴 항해를 떠나는 대형 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상 상황에 매우 능숙했다. 그의 일상적인 업무에는 보트 수리, 기둥 교정, 굽은 날을 고쳐 만든 도, 갑판에 눈을 넣는 일, 배의 측면, 판자에 나무 못을 박는 일 등이 포함되었으며 그는 또한 모든 종류의 기계적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데도 능숙했다. 그의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주요 무대는 그의 작업대였다. 이 작업대는 여러 크기의 철제와 나무로 된 작업대가 있었으며 패커드의 항해 동안 고래가 배 옆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배의 후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예로 벨레이 핀을 구멍에 쉽게 넣을 수 없을 때 목수는 그것을 그의 작업대에 고정시키고 바로 카일로 다듬어 크기를 줄였다. 혹은 이상한 깃털을 가진 육지새가 배에 올라오면 그는 오른쪽 고래뼈와 정어리 고래 상하로 세 장을 만들었다. 또 다른 예로 노를 다루던 선원이 손목을 삐었을 때 그는 그에게 진정제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것들 외에도 언제나 다양한 기계적 응급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사용한 도구는 마치 여러 가지 기계적 도구를 담은 공구 상자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를 만드는 이유는 그가 인식하거나 본능적으로 따르려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그의 손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작업은 이성적인 사고나 훈련된 능력보다는 단순히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인공지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가 가진 독특한 생명력은 어떤 기계적 원리를 다루는 듯했다. 그의 모든 일상적인 작업은 마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며 그가 소리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속에는 무언가 살아있는 원리가 숨어 있었다. 저런, 이 파일과 뼈는 정말 부드러워야 할 것이 딱딱하고 딱딱해야 할 것이 부드럽다.
이런 게 우리가 오래된 턱뼈와 정강이뼈를 다루는 일에 비참한 점이지. 다시 한번 해보자. 아, 이번에는 더 잘 되겠군, 재채기. 오, 이 뼈 가루는 재채기. 왜 이건 재채기 그래? 이건 재채기. 세상에, 말도 제대로 못하겠네. 이런 게 죽은 나무를 다루는 늙은 사람이 받는 데 가지. 살아있는 나무를 자르면 이런 가루는 안 나오지. 살아있는 뼈를 절단해도 이런 건 안 나온다. 재채기. 자, 자, 그만해라. 너도. 자, 어서 도와주라. 그 페룰과 버클 나사를 가져와라. 곧 준비할 테니까. 다행히 재채기 이번에는 무릎 관절을 만들 일이 없어서 좋군. 그건 좀 곤란할 텐데. 하지만 정강이뼈는 쉽지. 팽이 만들 듯 간단해. 단지 좋은 마감만 하고 싶을 뿐이다. 시간이 좀만 있으면 얼마나 깔끔한 다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재채기 그런 가죽 다리와 정강이를 내가 쇼윈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것들은 물을 흡수해서 당연히 류마티즘에 걸리고 마치 살아있는 다리처럼 약이나 로션으로 치료해야 한다. 재채기. 자, 그걸 자르기 전에 이제 그 왕께 전화해서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혹시 너무 짧을 수도 있겠군. 아마, 그게 발꿈치인가? 우리는 운이 좋군. 이제 그가 온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겠지. 확실히, AHAV의 다가옴. 이 장면 동안 목수는 계속해서 가끔 재채기를 한다. 잘 왔군. 다리 만드는 사람. 딱 좋은 때에 오셨습니다. 선장님, 선장이 원하시면 이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해도 되겠습니까? 선장님, 다리 치수 재는 거구나. 좋군. 첫 번째가 아니잖아. 1위로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눌러서 고정해줘. 이건 꽤 튼튼한 바이스구나. 목수, 이 손잡이를 한번 느껴보자. 꽤 꽉 잡히는군. 오, 선장님, 벼가 부러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라. 나는 꽉 잡히는 걸 좋아한다. 이 미끄러운 세상에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걸 좋아한다. 프로메테우스가 거기서 뭘 하고 있나? 그 대장장이 말이다. 그는 뭐 하고 있나? 지금 버클 나사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선장님, 맞다. 우리는 파트너십이다. 그는 근육 부분을 제공한다. 그는 거기서 맹렬한 붉은 불꽃을 만들고 있다. 네, 선장님. 그는 이 종류의 섬세한 작업을 위해 하얀 불꽃이 필요하죠. 그렇지. 그래야지. 이제 나는 그 옛날 그리스 사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고 그들에게 불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로 만들어진 것은 결국 불에 속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제가 얼마나 날리는지 보라. 이게 그리스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들 때 남은 잿더미일 것이다. 그 버클을 다 만들면 그에게 강철로 된 어깨뼈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전해라. 지금 배에 괴로워하는 짐군이 하나 있다. 선장님, 잠깐만. 프로메테우스가 작업하는 동안 나는 완벽한 인간을 주문하겠다. 우선 양말을 신은 채로 50피트 높이까지 뛸 수 있어야 하고 가슴은 템스 터널을 본더 만들 것이며 다리는 뿌리처럼 단단히 박혀 한 곳에 고정되어야 한다. 팔은 손목 기준으로 3피트 두께여야 하고 심장은 없어야 하며 이마는 노쇠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약 4분의 1에이커 크기의 훌륭한 뇌를 가진 존재를 말이다. 그리고 눈은 바깥쪽을 보게 할까? 아니, 그의 머리 위에 천창을 달아서 안쪽을 비추게 하자. 자, 주문을 받았으니 가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고 싶군. 내가 여기 계속 서 있어야 하나. 혼잣말, 맹목적인 돔을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은 건축이지. 여기에 하나 있다. 아니, 난 랜턴이 필요해. 호호, 그거야? 여기 2개 있습니다. 선장님,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게 왜 내 얼굴에 그 도둑 잡는 기계를 들이대는 거지? 사람아, 불빛을 들이대는 게 총을 겨누는 것보다 더 나쁘다. 선장님, 제가 생각하기엔 목수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목수? 그게, 아니. 아주 정갈하고 내가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신사적인 일을 하고 있군, 목수야. 아니면 점토로 작업하는 게 좋겠나? 선장님, 점토요? 점토라니. 그건 진흙 아닙니까? 우리는 점토는 도랑 파는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이 사람, 신성 모독적이구나. 왜 자꾸 재채기를 하는 거지? 뼈가 좀 먼지투성이에요. 선장님, 자, 목수야. 내가 스스로 훌륭한 일을 한다고 자부하는 것 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든 이 다리를 꽂을 때 내가 여전히 다른 다리를 그 자리에 느낀다면 그게 바로 내가 만든 다리일까? 정말, 선장님, 이제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스트가 부러진 사람은 그 오래된 마스트의 느낌을 전혀 잃지 않으며 가끔 그 느낌이 계속 지릿지릿하다고 합니다. 선장님, 그게 정말 그런 건가요? 그렇다. 사람아, 자, 너의 다리를 여기 내 자리에 두어봐라.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건 하나의 다리뿐이지만 내 영혼에는 두 개가 있다. 너가 삶의 찌릿함을 느끼는 곳, 바로 그곳, 정확히 거기, 그곳에 나는 있다. 이것은 수수께끼인가? 저는 이것을 어려운 문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선장님, 그래, 그럼 어떻게 알겠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온전한, 살아있는, 생각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게 또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 내가 가장 고독한 순간에도 누군가 몰래 듣고 있을까 두렵지 않겠는가? 기다려,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내가 부서진 다리의 고통을 여전히 느낀다면, 비록 그것이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라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목수야, 너는 왜 몸이 없더라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것이냐? 하하, 주님, 정말, 선장님,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계산해 봐야겠군요. 저는 작은 수치를 가진 것 같았는데, 선장님, 보아라, 결코 전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이 다리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마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선장님, 그럼 얼른 마무리하고 가져오거라. 가려는 중, 오, 인생. 내가 여기 그리스 신처럼 자랑스럽게 서 있는데, 이 멍청이에게 뼈를 빌려서 서 있어야 한다니. 목수 작업 재개. 스톱이 그를 가장 잘 알지. 스톱은 항상 그가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저 그 한마디로 충분한 단어, 이상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상하다. 아주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에 그의 다리가 있다. 생각해보니 여기 그의 침실 동반자가 있다. 고래 턱뼈를 안에 삼아. 그리고 이게 그의 다리다. 이걸로 서겠지. 아, 그게 뭐였지? 한 다리가 세 곳에 서 있고 세 곳 모두가 하나의 지옥에 서 있다는 거였나? 그게 어찌 된 일이었지? 아, 그가 나를 그렇게 경멸스럽게 쳐다본 이유가 이해된다. 나는 때때로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들었지. 하지만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다. 그리고 나 같은 작고 늙은 몸뚱이가 키 크고 외가리 같은 선장들 사이에서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물은 금세 내 턱까지 차오르고 곧 생명구명보트가 필요하다는 외침이 터져 나온다. 그리고 여기 외가리에 다리가 있다. 길고 가늘긴 하군.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다리가 평생을 간다. 그건 아마도 그들이 그것을 자비롭게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다정한 할머니가 자기 구식 코치말을 다루듯이. 하지만 에이헵은 그는 잔인한 운전자가 아닌가. 파라 한 다리를 죽도록 몰고 다른 다리는 평생을 위해 다치게 만들었으며 이제 펴다리들까지도 써가며 다 써버린다. 이봐,
거기 너. 그나사를 서둘러서 마무리 짓고 부활하는 자가 다가오기 전에 끝내자. 이게 무슨 다리인가? 진짜 살아있는 다리처럼 보인다. 뭐 하나만 남은 뼈처럼 파일로 깎아서. 그는 내일 이걸로 서 있을 거야. 그는 이걸로 높이를 측정할 거다. 이봐. 나는 그 작은 타원형 슬레이트, 매끄러운 상아를 거의 잊을 뻔했다. 거기서 위도를 계산하는 거다. 자, 이제 조각칼, 파일, 그리고 사포를 사용하자.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배를 펌프질하고 있었고 물과 함께 상당량의 기름이 나왔다. 선실 밑에 기름통이 심하게 새고 있는 모양이었다.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고 스타벅은 이 불리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다. 스펄름 고래잡리배에서는 상당량의 기름을 싣고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해수에 호스를 넣어 기름통을 물로 적시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펌프를 사용해 그 물을 배출한다. 이를 통해 기름통이 잘 밀폐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배수된 물의 특성 변화를 통해 기름이 새는지 알아낸다. 이제 패커드호는 대만과 바시 제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곳은 중국 해역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열대 지역의 출구 중 하나다. 스타벅은 에이헤브를 찾아갔고 에이헤브는 동양의 군도들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또 다른 지도에는 일본 열도의 동쪽 해안선, 니폰, 마스마이, 시코쿠가 그려져 있었다. 새하얀 새 상아로 만든 다리가 테이블의 나사로 고정된 다리와 맞닿아 있었고 에이헤브는 긴 칼을 손에 쥐고 고개를 찡그리며 그의 옛 항로를 다시 그려가고 있었다. 누구냐? 문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에이헤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갑판에 가거라. 선장님,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저입니다. 기름통이 새고 있습니다. 선장님, 우리는 버튼을 올리고 기름통을 열어야 합니다. 버튼을 올리고 기름통을 열라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가까워졌는데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낡은 고리들을 고치자는 말인가? 그렇게 하시거나 하루가 지나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름보다 더 많은 기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만 마일을 와서 얻으려는 것은 아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 그게 맞다. 만약 우리가 얻는다면 저는 배에 기름통이 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선장님, 그건 내가 전혀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거라. 새도록 내버려 두어라. 나도 마치 기름통처럼 새는 몸이지. 그래, 새는 것들은 계속 새고 그 새는 것들은 또다시 새는 배에 실려 있다. 그것은 패커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군. 그러나 난 내새는 부분을 막으려 하지 않는다. 그 깊이 실려 있는 배의 밑에서 그 새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해도 이 인생의 거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스타벅, 나는 버튼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선장님, 선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주들이 낸터킷 해변에 서서 태풍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하라.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선주들이냐? 너는 항상 나에게 그 돈만 밝히는 선주들에 대해 말하지만 마치 선주들이 내 양심인 것처럼 말이지. 그러나 이걸 보라. 이 배의 진짜 주인은 선장이야. 내 양심은 이 배의 용골에 있다. 갑판에. 선장님, 얼굴이 붉어진 스타벅이 한 걸음 더 배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선장님께서는 제가 젊었을 때 받을 법한 것들에 대해 제가 그냥 지나칠 거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선장님께서 더 행복한 분이셨다면 그런 일들은 금방 바로잡으셨겠지요. 선장님, 너가 나를 그렇게라도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요. 선장님, 아직 아닙니다. 제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장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이헤브는 총을 꺼내고 스타벅을 향해 겨누며 외쳤다. 세상에는 하나의 신이 있고
입에에는 하나의 선장이 있다. 잠시 동안 스타벅의 눈에서는 총구를 겨누고 있는 불꽃을 직시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일어섰으며 배를 떠나기 전에 잠시 멈추며 말했다. 선장님, 당신은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내겐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는 용감하지만 결국 복종한다. 정말 신중한 용기다. 에이헤브는 스타벅이 사라진 후 혼자 중얼거렸다. 그가 무슨 말을 했지? 그 안에 뭔가가 있다. 그 후 무의식적으로 총을 지팡이 삼아 사용하며 에이헤브는 작은 선실 안을 걸었다. 그러다 그는 이마에 주름이 풀리자 총을 다시 고리에 걸고 갑판으로 나갔다.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스타벅. 그가 스타벅에게 낮게 말했다. 그리고는 갑판에 있는 승무원들에게 크게 말했다. 상단돛을 내리고 상단돛을 덮어라. 앞뒤로. 메이냐드를 되돌려라. 버튼을 올리고 기름통을 열어라. 스타벅과 관련해 AF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아마도 쉽게 추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AF 안에서의 진정성의 한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일시적인 불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신중한 정책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의 명령은 실행되었고 버튼이 올려졌다. 조사를 해본 결과 마지막으로 홀드에 쳐넣었던 기름통은 모두 완벽하게 손상되지 않았고 새는 곳은 그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기름통을 열러갔고 그로 인해 바닥에 쌓인 거대한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휴식을 방해했다. 그들은 깊이 파고들었고 가장 밑바닥에 낡고 부식된 기름통은 마치 오래된 성석처럼 보였고 그 안에서 아마도 노아 선장의 동정과 홍수로부터 미혹된 옛 세상을 경고하는 포스터들이 담긴 기름통이 나올 것만 같았다. 기름통을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물, 빵, 고기, 나무통의 조각들, 그리고 철제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갑판 위는 복잡하게 쌓여서 다니기 힘들어졌다. 배의 바닥은 비어있는 카타콤처럼 울려 퍼졌고 배는 마치 공기 운반된 데미존처럼 바다에서 기울어지고 흔들렸다. 배는 무겁게 기울어졌다. 다행히도 그대 태풍이 그들을 덮치지 않았다. 바로 이때 내 불쌍한 이방인 동료이자 가까운 친구인 크유이지가 열병에 걸려 거의 죽음에 가까워져 있었다. 말하자면 고래잡니 일에서는 게으른 일은 없으며 위험과 위험은 항상 함께한다. 선장이 되기 전까지는 더 높은 지위일수록 더 힘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불쌍한 크유이지는 하포자비로서 살아있는 고래의 분노와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보았듯이 고래의 죽은 몸 위에 올라타 바다에서 롤링을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어두운 홀드로 내려가 그 안에서 땀을 흘리며 하루 종일 기름통을 다뤄야 했다. 단히 말하면 고래잡니들 중에서 하포잡이는 홀더라고 불린다. 불쌍한 크유이지. 배가 절반쯤 배가 갈라졌을 때 만약 그가 있는 곳에서 HOTCHWI를 넘어서 내려다보았다면 그곳에서 속옷만 입은 채 타투가 새겨진 이방인이 그 좁고 미끄러운 기름통들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마치 우물 바닥에서 초록색 전방리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땀을 흘리며 덥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퀵회그는 엄청난 한기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열병에 걸렸다. 며칠간 고통을 겪은 끝에 그는 그의 해골에 가까운 형태로 죽음의 문턱 바로 옆에서 그물을 펼친 채 누워 있었다. 그는 점점 기운이 빠져갔고 얼굴의 뼈가 더 도드라졌지만 그가 병든 가운데 그의 눈은 점점 더 맑아지고 부드러워 보였고
그의 시선은 깊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영원한 건강이 그 속에서 결코 죽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듯 보였다. 그리고 마치 영원의 고리처럼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그의 눈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의 얼굴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방황하는 이방인에게서 어떤 불가사의하고 두려운 것을 보게 된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들고 그 누구에게나 마지막 계시를 전한다. 오직 죽은 자만이 이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죽어가는 칼데아인이나 그리스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높고 신성한 생각을 퀵획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가 흔들리는 해먹에 누워있을 때 그가 고요히 다가오는 마지막 휴식을 준비하면서 바다에 무형의 밀물이 그를 더 높이 올려보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승무원 중 누구도 그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크유이지 자신이 그의 상태에 대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가 요청한 이상한 부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회색 새벽 순찰 중에 날이 막 밝을 때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그간 엔터킷에서 본 검은 나무로 만든 작은 배들에 대해 얘기하며 그 배들은 그의 고향 섬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전쟁 배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낸터킷에서 죽은 고래잡니들이 그 배에 실려서 묻힌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아주 기분 좋은 생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고향 사람들의 전통과 유사한 것으로 전사들이 죽으면 그들의 몸을 엠블로밍하고 배에 올려놓고 별들이 있는 섬으로 떠내려 보내는 것과 같았다. 그는 자신의 해묵은 해먹에 묻히는 것보다 그 검은 나무 배에 묻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이 이상한 상황이 뒤늦게 알려지자 선박의 목수는 즉시 크유이지 요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에는 오래된 라카다이 섬에서 채취한 검은 나무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배를 만들기로 했다. 목수는 크유이지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배를 들어갔고 그의 몸을 차례로 자른 선으로 표시하며 측정했다. 아, 불쌍한 놈, 롱아일랜드 선원이 말했다. 목수는 나무를 자르고 도구를 준비하며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 갑판 위에서 사람들은 유해를 몰아내려고 붕괴하면서도 반쯤 농담처럼 외치는 소리를 들은 크유이지는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그 유해를 즉시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아무도 그를 거절할 수 없었다. 크유이지는 해먹에 누워서 유해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포를 요구하며 나무 자루에서 쇠 부분을 빼내어 그 유해와 함께 그의 배에 로 한 자루를 넣도록 했다. 그의 요청대로 이제는 유해 안에 빵과 비스킷을 돌려놓고 머리맡에는 신선한 물이 든 플라스크를 두었으며 발치에는 홀드에서 긁어낸 나무 흙이 담긴 작은 자루를 놓았다. 그리고 조타기 대신 천조각을 쿠션 삼아 말아놓은 후 크유이지는 이제 그가 그의 마지막 침대에 눕혀지길 원했다. 이 침대가 어떤 편안함을 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잠시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워 있다가 한 사람에게 자기 가방을 가져와서 작은 신인 요조를 꺼내라고 했다. 그런 후 두 팔을 가슴에 교차시키며 요조를 품에 안고 그 유해의 뚜껑을 덮어달라고 했다. 머리 부분은 가죽으로 된 힌지를 따라 열려 크유이지는 유해 안에서 그의 고요한 얼굴만 남기고 누워 있었다. 나르마이 괜찮다. 쉽다. 그는 마침내 중얼거리며 해먹으로 다시 눕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눕기 전에 피프가 그동안 몰래 다가와 소리 없이 그의 손을 잡고는 다른 손에는 탬버린을 들고 있었다. 불쌍한 더돌이. 이제 그만 이 고된 떠돌이를 끝내겠다고? 이제 어디로 가려는 거야? 그런데 만약 너의 길이 물레가 꽃으로 덮인 그 달콤한 안틸리로 향한다면 나를 위해 작은 일을 하나 해줄래? 피프라는 사람을 찾아봐.
나는 그가 저 멀리 안틸리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만약 그를 찾게 되면 꼭 위로해줘야 해. 그는 분명히 몹시 슬퍼하고 있을 거야. 봐, 그가 탬버린을 두고 갔잖아. 내가 찾았어. 리그 디그, 디그, 디그. 이제 크유이지. 죽으면 내가 너의 죽음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해 줄게. 2명씩 작을 지어라. 그를 장군으로 세우자. 오, 그의 화포는 어디 있지? 여기 위에 놓아라. 크유이지는 멋지게 죽어간다. 내가 말한다. 멋지게. 그런데 비열한 작은 피프는 카워드 겁쟁이처럼 죽었다. 떨며 죽어갔다. 이 모든 동안 크유이지는 꿈속에 있는 듯이 눈을 감고 있었다. 피프는 끌려갔고 아픈 크유이지는 다시 해먹에 눕혀졌다. 하지만 그가 죽을 준비를 다 마친 것 같았던 순간 크유이지는 갑자기 회복을 시작했다. 곧 그는 더 이상 목수의 상자가 필요 없어 보였고 몇몇 사람들이 그에 대해 기뻐하면 올라와 했다. 크유이지는 그가 회복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순간에 그는 육지에서 처리해야 할 작은 일이 떠올랐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묻자 살고 죽는 것이 그의 의지에 달린 문제냐고 그는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의 생각은 이랬다. 만약 사람이 살기로 결심하면 단순한 병으로는 죽을 수 없다. 고래나 폭풍 또는 어떤 폭력적이고 지배할 수 없는 파괴자만이 그를 죽일 수 있다. 이제 야만인과 문명인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알아두자면 문명인의 병은 보통 6개월을 걸쳐 회복된다지만 야만인의 병은 하루 만에 거의 회복된다. 그래서 크유이지는 결국 건강을 되찾았고 며칠간 바람이 부는 와인더스에서 게으르게 지내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팔과 다리를 크게 뻗으며 몸을 스트레칭하고 조금 하품을 하더니 배의 머리에서 뛰어내려 하포를 준비하며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제 그는 유해를 바다 상자처럼 사용하며 거기다 그의 옷을 담은 캔버스 가방을 정리했다. 나는 여유 시간을 들여 유해 뚜껑에 여러 가지 괴상한 그림을 새겼고 이는 그의 몸에 새겨진 고여있는 타투의 일부를 모방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다닥다닥 엉킨 수염을 기르고 뾰족한 상어 가죽 앞치마를 두른 채 정오쯤이 되어 퍼스는 자신의 대장간과 모루 사이에 서 있었다. 모루는 철목, 그루터기에 올려져 있었고 그는 한 손으로 작살 끝을 숯불 속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대장간의 풀물을 조작하고 있었다. 그때 손에 작고 녹슨 가죽 주머니를 든 AF 선장이 다가왔다. 아직 대장간에서 약간 덜어진 곳에서 침울한 AF는 잠시 멈춰섰다. 그러다 마침내 퍼스가 쇠를 불에서 꺼내어 모루 위에서 두드리기 시작하자 붉게 달궈진 쇳덩이에서 불꽃이 두텁게 흩날리며 몇몇은 에이게브 가까이까지 날아갔다. 저것들이 자네의 마더 캐리의 병아리들이냐? 퍼스, 항상 자네 뒤를 따라다니는군. 길주, 예새들이지만 모든 이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 파라, 불꽃은 백에 닿으면 타버리지만 자네는 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있군. 나는 온몸이 이미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장님, 퍼스는 망치를 잠시 쉬며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흉터로 뒤덮인 몸은 쉽게 될 수 없지요. 좋아, 더는 묻지 않겠다. 자네의 쉰 목소리는 너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슬퍼서 듣기 힘들군. 나 자신도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미치지 않은 남들의 비참함을 견디기 어렵네. 미치지 않고 어떻게 견디는가? 하늘이 아직도 자네를 미워하여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건가?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었나? 오래된 작살 끝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
틈과 흠집이 있어서요. 그걸 다시 매끄럽게 만들 수 있나, 대장장이? 그렇게 혹독한 사용을 겪었는데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선장님. 그렇다면 어떤 금속이든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겠군. 대장장이. 네. 선장님. 틈과 흠집이라면 무엇이든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여기를 보게. 에이허브는 격렬히 앞으로 나아가 퍼스의 어깨를 양손으로 움켜잡으며 외쳤다. 여기를 보라. 이곳 이런 흉터도 매끄럽게 만들 수 있겠나. 대장장이. 그는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을 손으로 쓸어 보이며 말했다. 자네가 이걸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머리를 자네의 모루 위에 올려놓고 자네가 내 눈 사이를 가장 무거운 망치로 내려치게 하고 싶군. 대답해라. 이 흉터를 지울 수 있겠나? 아, 그게 바로 그 흉터입니다. 선장님, 제가 말했던 단 하나 이 흉터 말입니다. 그렇지, 대장장이. 바로 그거다. 그래, 사람아. 그것은 절대로 매끄럽게 할 수 없어. 자네는 내 살에만 보이는 줄 알겠지만 이 흉터는 이미 내 두개골 뼛속까지 파고들었네. 그것인 내 이마 전체를 주름지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애들 장난은 집어치우자. 오늘은 작살과 갈고리는 필요 없네. 자, 보게. 에이허브는 가죽 주머니를 흔들며 마치 그 안에 금화라도 가득 찬 듯이 말했다. 나도 작살을 하나 만들고 싶다. 1000개의 악마가 달려들어도 뽑아낼 수 없는 작살을. 퍼스. 고래의 지느러미 뼈처럼 단단히 박힐 작살을 말이야. 여기에 재료가 있다. 그는 가죽 주머니를 모루 위에 내던졌다. 봐라, 대장장리. 이것들은 경주마의 강철 편자에서 뽑아낸 못조각들이야. 편자 못조각들이라고요? 선장님? 그럼 선장님께서는 우리가 다루는 금속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질긴 것을 갖고 계시는군요. 그렇지. 느그니. 이 조각들은 마치 살린자의 녹아내린 뼈에서 나온 악유처럼 단단히 용접될 거야. 빨리 작사를 만들어라. 우선 자루용 쇠막대 12개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 그것들을 배에 밧줄처럼 고아라. 빨리. 내가 불을 불어넣겠다. 마침내 12개의 쇠막대가 완성되자 에이헤브는 그것들을 하나씩 시험해 보았다. 그는 무거운 쇠못 주위에 직접 감아보며 강도를 점검했다. 흠이 있군. 그는 마지막 막대를 버리며 말했다. 이걸 다시 만들어라. 퍼스. 작업이 끝나자 퍼스는 12개의 막대를 하나로 용접하려 했으나 에이헤브는 그의 손을 막으며 자신이 직접 쇠를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모루 위에서 망치를 내리쳤고 퍼스는 하나씩 달궈진 막대를 그에게 건넸다. 대장간의 풀무는 강렬한 불길을 뿜어 올렸고 그 순간 파르시인은 조용히 다가와 불길 위로 머리를 숙였다. 마치 어떤 저주나 축복을 빌 듯했다. 그러나 에이헤브가 올려다보자 그는 곧 사라졌다. 저 성냥 다발 같은 자식은 왜 저기서 얼쩡거리는 거야. 선수 갑판에서 지켜보던 스톱이 중얼거렸다. 저 파르시인은 불을 냄새로 맡는군. 마치 성냥개비처럼. 그리고 그 자신도 마치 달궈진 총구처럼 불냄새가 나. 마침내 자루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고 퍼스가 단련을 위해 그것을 물통에 집어넣자 끓어오른 김이 이헤브의 숙인 얼굴을 덮쳤다. 퍼스, 자네 나를 낙인이라도 찍으려는 건가? 그는 순간적인 통증에 움츠러들며 말했다. 내가 내 자신의 낙인을 만들고 있었던 것인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선장님, 하지만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이 작살이 바로 그 흰 고래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흰 악마를 위한 거지. 하지만 이제 작살촉을 만들 차례다. 자네가 직접 만들어야 해. 여기 내 면도칼이 이따 최고급 강철이지. 이걸로 작살촉을 만들어라. 북극해의 눈보라처럼 날카롭게 깎아야 한다. 한순간 늙은 대장장리는 면도칼을 응시하며 사용하기를 망설이는 듯했다.
받아라. 이젠 내겐 필요 없으니 나는 이제 면도를 하지도 식사를 하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제 일하자. 마침내 작살촉은 날카로운 화살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퍼스는 그것을 자루에 단단히 용접했다. 그리고 마지막 단련을 위해 작살촉을 불길 속에 넣으며 에이허브에게 물통을 가까이 가져다 놓으라고 외쳤다. 아니 거기에 물을 쓰지 마라. 나는 진정한 죽음의 담금질을 원하네. 이봐, 거기. 타시테고 크유이지. 다구. 이교도들이여, 너희 피로 이 작살촉을 적실 수 있겠느냐. 에이헤브는 작살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어둠 속에서 몇 개의 머리가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그들의 살에 세 군데 구멍이 뚫렸고 흰 고래를 향한 작살의 바늘끝은 그 피로 담금질되었다. 에고돈 바프티조테 인 노미네 파트리스, 세드 인 노미네 디아볼리. 나는 너를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주지 않노라. 오직 악마의 이름으로 하노라. 광란한 듯한 목소리로 이히에브가 외쳤다. 이제 그는 선창에서 예비 장대를 가져와 아직 겁질이 붙어 있는 히코리 나무 하나를 골라 그 끝을 작살 머리에 소켓에 맞추었다. 새 밧줄 한 타래가 풀어졌고 몇 길이를 뽑아 윈들라스에 걸어 팽팽하게 당겼다. 그는 발로 밧줄을 눌러 팽팽하게 만들었고 밧줄이 마치 하프줄처럼 팽팽하게 울렸다. 몸을 숙여 실오라기 하나라도 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한 뒤 이헤브는 만족스럽게 외쳤다. 좋아, 이제 묶어야겠군. 한쪽 끝에서 밧줄을 풀어 헤치고 그 퍼진 섬유들을 모두 꼬아 작살 소켓 주위에 단단히 엮었다. 그런 다음 장대를 소켓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밧줄의 나머지는 장대 길이의 절반 정도까지 따라가며 단단히 엮이고 실로 여러 겹 감겨 단단히 고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장대, 철, 밧줄 마치 세 명의 운명 여신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고 에이헤브는 무거운 기색으로 무기를 들고 떠났다. 그의 상아로 된 다리와 히쿠리 장대가 선체에 널빤지를 두드리며 텅 빈 울림을 내었다. AF의 하푼이 용접된 몇 주 후 피커드 호는 다시 한번 활기찬 고래잡리 활동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때 나타난 것은 렌터킷 배인 배첼러였다. 입에는 마지막 기름통을 채운 후 터질 듯한 해치를 닫고 기쁜 마음으로 다소 허세 섞인 모습으로 널리 흩어진 다른 배들 사이를 항해하고 있었다. 이제 집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의 마스트 꼭대기에는 3명의 사람들이 긴 붉은색 깃발을 모자에 달고 있었고 배의 뒤쪽에는 고래배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으며 앞돛대에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잡은 고래의 하악이 매달려 있었다. 배의 모든 기기에서 여러 색의 신호 깃발, 해상기와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었다. 배의 3개의 바구니 탑에는 각각 정액을 가득 채운 2개의 통이 묶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마스트 교차 지점에서 동일한 보물이 담긴 가느다란 통들이 보였으며 배의 최고봉에는 청동 램프가 매달려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배첼러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배가 떠난 같은 해역에서 다른 많은 배들은 한 달을 넘게 고래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기쁜 배가 피코드를 향해 다가오자 그 배의 조타실에서 거대한 북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 배의 선원들이 큰 고래 기름을 끓이는 솥 위에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솥은 검은 고래의 피부로 덮여 있었고 선원들의 주먹이 맞닿을 때마다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배의 후면 데크에서는 선장들과 하풍군들이 폴리네시아 섬에서 도망 나온 올리브색 피부의 여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사이 장식된 배에는 롱아일랜드 출신의 흑인 3명이 고래상아로 만든 바이올린 활로 기분 좋은 춤을 이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배의 일행들은 솥이 있던 자리를 철거하고 있었다. 마치 저주받은 바스티유를 허물고 있는 듯.
이제는 쓸모없는 벽돌과 모르타르를 바다에 던져 넣으며 떠들썩하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의 주인인 선장은 배의 높은 뒤쪽 갑판에서 서 있었고 모든 기쁨의 드라마는 그를 위해 펼쳐져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에이앱은 그의 갑판에서 시무룩하고 검은 얼굴로 서 있었다. 두 배가 서로의 항로를 교차하면서 하나는 지난 일에 대한 기쁨으로 다른 하나는 다가올 일에 대한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선장의 모습은 바로 그 장면의 뚜렷한 대조를 상징하고 있었다. 타라, 타라. 베첼러의 선장이 유리잔과 병을 공중에 들며 외쳤다. 하얀 고래를 봤느냐? 에이헵의 이를 갈며 대답했다. 아니, 고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나는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 다른 선장은 유쾌하게 말했다. 너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인다. 항해를 계속해라. 나는 곧 내 얼굴에서 그 검은 그림자를 없애줄 것이다. 타라, 기쁘지 않으냐? 배는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집으로 향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얼마나도 익숙한가. 에이헤브는 중얼거리며 크게 말하였다. 너의 배는 가득 찬 배고 집으로 향한다고 하였지. 그럼 나는 비어있는 배, 그리고 바다로 떠나는 배라 하겠다. 그러니 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전방에 모든 돛을 올려라. 바람을 맞춰라. 그리하여 한 배는 기쁜 마음으로 바람을 맞으며 항해하고 다른 배는 그 바람에 저항하면 아아갔다. 그리고 두 배는 갈라졌고 피코드의 선원들은 배첼러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진지하고 여운을 남기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베첼러의 선원들은 그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쁜 축제 속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삶에서 종종 운명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우리 곁을 지나갈 때 비록 우리가 모두 처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빠르게 밀려오는 바람을 조금은 느끼고 기꺼이 우리의 주름진 돛이 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피코드호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베첼러와 만난 다음 날 고래들이 모였고 그중 4마리가 잡혔다. 그중 한 마리는 에이헤브에 의해 잡혔다. 그날은 오후가 깊어갔고 붉은 싸움의 창이 모두 끝났을 때 고요한 일몰의 바다와 하늘 속에서 해와 고래는 함께 고요히 죽어갔다. 그런 후 그 장미빛 공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하고 애절한 기운, 그 속에서 하늘과 바다가 얽히며 기도처럼 솟아오르는 기운이 마치 마닐라 섬의 푸른 수도원 계곡에서 스페인 바람이 무심코 항해자가 되어 바다로 나가며 이 저녁 찬송들을 실언 아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진정되었지만 깊은 우울로 더 진정된 에이헤브는 고래에서 떨어져 나와 이제는 고요한 배에서 그의 마지막 기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고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타나는 그 이상한 광경의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 장면은 에이헤브에게 전에 없던 경이로움을 전달하는 듯했다.